예, 감사합니다. 제가 금옷이나 이거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 김용진인데요. 제목을 부제를 짓는 게 저도 끝까지 이걸 부제를 어떤 제목을 짓까 하다가 새로 알게 된 김지수 처음 읽는 금옷이나 우리가 금옷이나를 많이 알고 국어 시간인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최초의 한문 소설. 그렇죠. 네, 그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면 그건 아는데 내용은 모른다. 그것만 알아. 그 작품명도 한두 가지는 안다. 왜냐면 이제 국어책에 그 작품이 소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나온 것들을 제목을 유튜브에 쳐보니까 그 작품명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능에서 소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알게 된 김지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김지습하고 좀 다른 모습들, 좀 알려지지 않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금호신화를 옛날에 몰랐을 때 금오도 저희가 이제 본가가 금호동이라서 그 금호인가 했는데 금오더라고요. 신화도 이게 당군 신화할 때 신화인 줄 알았는데 그 신화도 아니고 새로운 신자에 이 말할 화자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금호가 결국은 경주 금호산, 경주에 있는 남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조선 시대에는 남산이 지금의 우리가 이제 경주하면 어떤 역사적인 천년 고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경주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때거든요. 그냥 묻혀진 도시거든요. 조선시대. 왜냐면 조선시대는 한양 중심으로 되지 이게 뭐 경주 특히 또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옛날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만큼 그런 위상이 없었던 때 그렇게 알지 겁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서 이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한 김세습이라고 됩니다. 신화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새로운 이야기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전근신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신화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오산에서 경주 남산에서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 여기서 어떤 이야기 통해서 김시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김시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랑시인 김사관 그게 딱 좀 떠오르거든요. 방랑시라는 얘기는 그게 현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의 단종의 왕의 찬탈에 항의하는 뜻이죠. 그건 맞지만 세조를 저항했지만 현실은 참여했다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조의 어떤 불경을 이제 언어와 언문으로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불렀을 때 김시습이 참여했다. 즉 그런 작업 참여했지만 어떤 정권에 들어가서 세조 시대의 정권에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분은 특히 방랑하면서 저항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당시 정창순이라는 영의정이 있었는데 그 영의정한테 만났을 때도 너 아직도 여기서 영의정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냥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회를 비난한 시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명회는 이제 그 당시 완전한 세도계 나는 새를 떠넘길 정도의 이제 세도가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한명회가 지은 시를 이제 딱 개작해가지고 한명회가 비난할 정도의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고관자제들의 과거 공부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면 과거 공부 고관자제들이 이제 김세습이 워낙 시에 출중하니까 김세습한테 김세습이 있는 산에 자기 아들들을 보냈대요. 그러면 김세습이 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노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먼저 너는 일을 해야 돼. 너는 노동의 신성함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공부만 앞서 노동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잘 입고 오면 막 돌을 던져서 너 그냥 못 오게 하고 그런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 김세습의 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개인데 사님, 벽산청, 최세홍, 청한자, 동봉, 불교식으로 설장,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에 매월당, 우리가 지금 매월당 김씨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후에 받은 중종 이후에 지금 알려진 거고 김씨 있을 때는 자기네 청한자, 그러니까 맑을 청자에다가 어떤 추위, 뭔가 이게 청빈한 삶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연표를 보겠습니다. 출생은 1435년 세종시대에 태어났죠. 3세 때 한시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8살 때 할아버지가 딱 어디 한자에 어떤 7, 9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황하지수 천상래라고 하는 일국자가 있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새였다면 새를 딱 가르치고 말도 못할 때는 아가가 하면서 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에 대한 시를 딱 일국구로 얘기하면 하면서 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천재였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놈이 글자를 안 해 해가지고 당시 외할아버지가 한글도 안 깨르쳤을 때 한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시숙 같은 경우에는 한글보다 한시가 한시를 너무 천자문 한시가 한자겠죠. 천자문을 더 빨리 배웠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 3세 때 이제 한시를 짓기 시작해서 뭐 수학도 공부하고 5살 때는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천재다. 장안에 소문이 났다. 세종이 승종원 도지사 시켜서 한번 가봤다 와라 해가지고 시험을 딱 내봤더니 얘는 근데 왜 자동적으로 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걸려있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내봤더니 문제를 시를 곧잘 짓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시로 시를 짓는 게 과거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재성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오세암이 5세가 결국 5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했나 봐요. 이 김시습이. 그러니까 김시습이 천악산에 있을 때 머물렀던 암자를 오세암이라 한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머문 거는 청년 때 머물렀지만 성인 돼서 머물렀지만 이 사람이 워낙 5세 천재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오세암이라 했다. 그래서 오세암에 대한 네이버에 들어가면 뭐 오세암이로 이름 불리게 된 유래가 있는데 무슨 불교의 오세암 김시습 얘기보다는 좀 어떤 불교의 스님이 어떤 이적을 보였다는 것 같은데 이 김시습 평전을 쓴 신경호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김시습이 머물렀기 때문에 오세암으로 이름 붙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외가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균관 근처에 이사를 가서 그쪽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시습은 이 어머니의 영향을 되게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다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은 없었나 봐요. 서울대 옆으로 이사 간 거군요. 물론 아버지가 이제 뭔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것들 잘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상 애틋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살 때 삼각산에서 보니까 이 삼각산에서 김시습이 한번 과거에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각산에 가서 과거 공부 중에 단종이 양위를 했다라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통곡 끝에 책을 불사르고 방랑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는 이제 개우정난이 발생을 하죠. 개우정난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사육신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개우정난이 그거죠. 단종의 복위를 띄우려고 6명의 충신들이 6명들이 공모하다가 이제 발각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을 사육신이라고 이제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노량진 쪽에 이 사람들을 참수한 다음에 버려둔 거죠. 그 당시에 국가 어떻게 보면은 반란자들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이 사람들을 시신을 거두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거둔데 김시습만이 와서
거뒀다고 합니다.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4살, 29살 때는 관서 지역, 관동 지역, 호남 지역을 두면서 유관동, 관동로, 유관서로, 유호남로, 뭐 그렇게 해서 유자가 놀유자 그거거든요. 보면 이제 24살에는 돌아다니면서 묘향산, 뭐 평양대 들면서 유관서록이라는 책을 쓰고요. 26살 때는 설악산 그쪽을 들으면서 예금, 철원, 뭐 강릉, 왜 이쪽 지역, 관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관서록이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 관동로 이러셨고, 그 다음에 27살은 이 벽제에 대한 이야기에 관련된 영백제고사. 그 다음에 29세는 호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진주남원 들어서 유호남로. 그 다음에 37살 때는 금오산에 있으면서 유금오로를 짓습니다. 제대로 놀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아름다움 또는 백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오산은 금오신화는 이 금오산에 있을 때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오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널리 알려진 게 거기에 보면 용장사라고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데 있나 봐요. 이 용장사터인데 이게 이쪽에서 여기에 용장사가 있는데 여기서 금오신화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호산이라는 산이 구미에 실제로 있는데 그 산 아닌 거예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읽었을 때는 경주의 경주의 구미의 금오산이 아니고 경주의 금오산, 그러니까 남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세는 이제 제가 일연의 사상을 이번에 시편담요회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유학자만이 아니라 이런 불교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글을 쓰려고 하면은 되게 이런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편담요회는 뭐냐면 시편담이라는 당나 때 어떤 선사가 지은 책이 있대요. 당나라 동안 성찰 선사가 저술한 10가지 부처님 공덕이다. 이런 시편담이라는 게 있는데 김세비님은 이거를 해설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주자의 주의의 뭐 작품을 해설하는 것도 있고 그죠. 해설하는 것들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담요회를 지었고 김세습이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이거에 대한 언해본이 나와요. 시편담요회 언해본. 뉴스 보니까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으면서 돌아가시면 성철 스님 서고에서 발견된 책이 뭐냐면 시편담요회 언해본. 그러니까 김시습의 시편담요회를 한글로 만든 작품에 한글로 바친 작품을 성철 스님이 읽었다, 읽고 계셨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쪽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다. 그 다음에 1493년에 59세 부여 무량사에서 머물다 강사하셨다. 그래서 일기록이 김시습이 숨거든 충남 부여의 무량사입니다. 김시습이 무량사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시를 남기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 내리는 2, 3월 갑작스런 평 겨우 견디며 선방에 앉았네. 달마가 서쪽에서 올 뜻을 아느뇨 묻고 싶지만 대선사 나섰다 떠들썩하마 걱정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이런 이야기 화두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뭐 할까봐 자기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시습은 불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뭐 뭔가 요란하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이런 자신의 유교적인 지식, 어떤 유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 드러내기는 거에서 별로 안 좋았다. 돌아가신 후에 선조가 손명으로 매월당집 활자본을 펼쳤습니다. 활자본이라고요. 이게 활자가 금속활자겠죠. 활자본을 한다는 얘기는 책을 되게 많이 국가에서 편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국가에서 이 사람을 되게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김지습은 방랑 시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뭔가 잊혀지지 않았나 했더니 어떤 보면 이제 후에 오히려 더 당시보다는 후에 더 국가적으로 더 뭔가 더 국가적으로 추중하고 그런 분위기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김시습 율곡이는 김시습 선조의 명으로 매월당집을 펼쳐나면서 거기에 김시습전이라고 율곡이가 쓰는데요. 율곡이는 김시습에 대해서 심유적불, 마음은 유교이고 적불, 발자취는 불교했다. 겉모습은 승려했지만 실제 유학자로 살았다. 라고 해. 이거는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의 4대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김시습을 유교주의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김시습이 어떤 거와 떠나서 그렇게 본 거고 율곡과 같은 대부분의 당대 유학자들의 이렇게 심유적불로 하지만 김시습이 할 때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그렇게 별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다. 자기가 유학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단지 마음에 끌린 대로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정조 시대는 이 판소가 2조 판서로 추중이 되었습니다. 정조 때요? 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김시습은 생육신이면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그에 대한 작품에 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륙판서로 추중이 되었고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 당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시가 2000수 이상 전하는데 훨씬 그보다 많은 시가 지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불교 사업에 있어서 불교 언해 사업에 초빙되어서 저수라 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이 묘법, 연화경, 화엄경, 석체, 시편, 담요 등 불교에 대해서도 많은 저술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 수련 도교를 개창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련, 그러니까 도교인데 어떤 노동을 중시하는 수련 도교를 개창했다. 이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개창자로 받아들여진다. 예, 김시습에 대한 작품을 어느 순간에 딱 묻혔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최남선이 1927년 잡지 개명에서 27년에 그동안 묻혀있던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금오신화는 그래도 어디 묻히다가 27년에 그 이후 묻혀있다가 27년에 최남선에 의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죠. 이런 작품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구가 진행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묻혀있다가 다시 드러날 거다. 그래서 김시습은 당파에 상관없이 조선시대에 당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당쟁에 있어서 얘는 우리 당이다, 얘는 서인이다, 아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김시습이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세조도 함부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했다. 왜 김시습이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조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선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왜냐면 그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세조의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때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공신도 아니고 떠돌이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다 추중하고 이족판으로 추중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생육신이었는데. 저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조선시대 때 정몽주를 오히려 막 맞습니다. 예,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임금에 대한 충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아까 말한 정몽주. 그래서 결국 사육신들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다시 복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조건이 되고 봤을 때 이렇게 임금한테 충성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배울 게 있다. 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시와 글을 쓰는데 과거에 보통 이제 과거를 보는 선비가 쓰는 배우는 전형적인 시가 아니라
격식이 얽매이지 않은 시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통 유가사상에 맞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고금 제왕 국가 흥망론, 백성을 사랑하는 이치에 대하여라는 그런 작품을 짓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철학적 사유를 유교와 이상시계. 이 사람한테는 불교와 유교가 뭐 다른 종교적인 거 분리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뭐, 필요할 때 이런 것들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도산의 아름다움과 역사미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김시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게 김시습의 지금 실제 자기가 얼굴을 보고 그렸다는 김시습 얼굴과 가장 유사한 얼굴이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똑같지 않겠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김시습이 자화상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 찬미할 때 찬자죠. 찬을 썼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라는 그 당시 때 당나라 시대의 어떤 천재 시인이에요. 이하를 내리깔아볼 만큼 해동에서 최고라고 말하지. 격에 벗어난 이름과 부질없는 명예 너에게 어이 해당하자. 너의 형용은 아주 작고 너의 말은 너무나 치가가 없구나. 마땅히 너를 두어야 하리 골짜기 속에. 여기서 너는 김시습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썼으니까. 골짜기란 말은 운둔해서 살아야 한다. 너는 운둔해서 살아야 팔자다. 노년에 이렇게 자찬을 썼다고 하네요. 뭔가 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윤손도 어부살사 뭔가 어딘가 귀양 가면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뭐 님을 그리워하거나 뭐 그런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아니면 백이숙제류의 그런 작품들 하고 약간 결을 달리하는 약간 서캐스틱하면서 풍자적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금오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오신화는 제가 아까 이게 신화라는 게 보니까 전등신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아류판이다. 전등신화는 원말 명초시대 구유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남녀간의 애정, 연애, 혼인 또는 뭐 신화나 계의한 소문, 논란 일화를 담고 있는 소재인데 지금은 그 작품을 어떤 뛰어넘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소설인지도 아닌지도 뭐 그렇게 좀 평가가 있까지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금오신화에는 원래 5편보다 더 많은 작품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해진 건 일단 5편이고요. 이 5편을 보니까 전등신화하고 이 두 작품이 소재나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신화를 정리해 보면 금오신화 아까 5작품 얘기했잖아요.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만복사 저포기에는 양생이라는 주인공하고 해당에는 양생이라는 귀신이 혼백, 어떤 처녀 귀신인 하고 이제 사귀는 얘기가 나오고 이생귀장정도 이생이라는 사람하고 최씨처녀, 시우부벽정비도 홍생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기씨성을 가진 선녀, 그다음에 남현부주지, 그다음 박생하고 염라대왕, 농군명록은 한생하고 용왕. 이름이 다 무슨 생 이름이 줬어요? 이름이 생이 아닐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 이름은 각각 다 있고 생원 같은 거 이런 거. 아직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벼슬하지 않은 학생 생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름이 각각 있어. 뭐 그 안에 이름 나와요? 그 책은? 이 책에 잠깐만 공보 이름이 있었어요. 이군, 박군 뭐 이제 그건 여기 그런 여기도 최씨 처녀라고 했는데 어떤 다른 책에서는 최랑이라고 했더라고요. 여기는 박은 그냥 박시성을 가진 선비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홍도령인데 홍도령의 이름이 아 이게 이름이 없네.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좀 홍시성을 가진 부잣집 도령이. 그러니까 이게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채랑은 이제 남자 뭐 이런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거기서 이름 마치
이름인 것처럼 최랑이라고 했고 저희가 아직 민음사파는 최씨 아주 처녀라고 했나 그랬어요. 시성을 가진 선비 뭐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고 선비라고 네. 생각합니다. 금호신의 이제 인물들이 조금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해피엔딩으로 그러지 않고 뭔가 쓸쓸한 엔딩이고 살아온 시작도 뭔가 화려하지 않고 고독한 것 같아요. 그 고독한 인물들은 이 김씨 자신의 평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보통 전등실 같은 건 해피엔딩으로 해서 귀신과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건 해피엔딩이 거의 없죠. 어떤 비극적인 결말, 비극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쓸쓸한 결말은 이 현존한 세계를 부정하면서 초월하기를 희망하는 어떤 김시습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금호신화에서 현존하는 인간 세계는 대단히 부정적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과 우수로 점철된 비극적인 것이다. 하지만 김시습은 동시에 운명의 앞에 구하지 않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묘사하였다라고 신경호 씨는 그의 김시습 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시대 배경을 보면 만복사 저포기는 공간적 배경이 이제 각 작품에 보면 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조선이죠, 조선. 조선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를 얘기한 건 뭐냐면 다 꿈의 그러니까 신화적인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조선의 어떤 남원, 송도, 평양, 경주, 송도이고 그다음에 환상의 세계는 만복사도 포기는 무덤속, 그다음에 치우백정기는 뭐 남현부주지는 연부주라고 하는 지옥, 용궁무연로는 용구라는 그 환상과 현실의 공간적 배경이 있고요. 시간적 배경은 보니 거기에 책에서는 이 여성이 어떤 이때 피해를 입다 보니까 여말선초 때 이생규년도 여말선초 때 시우백정기는 세조 3년, 이건 11년 고려시대, 즉 어떤 동시대, 아주 옛날 얘기 아니고 동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만복사적 포기와 이생규장제 등장 여성에 대한 김씨의 시선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한시, 여러분 시 많이 나오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처음에 소설에 익숙한 사람들은 시가 처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은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아까 말한 심경호 씨가 금호신화는 주제의식만 깊은 것이 아니다. 문체도 매우 정교하다. 특히 한시를 삽입하여 인간 심리와 사건의 분위기, 대화의 뉘앙스를 드러내는 방법은 아주 절묘하다. 남현부주지는 예외이지만 예외란 말은 이 작품에는 한시가 없다. 다른 네 작품 모두 각가지 한시 양식과 부, 사, 초사체를 이용하여 정경과 사건을 묘사 서술 암시하다. 제가 이 부는 무슨 이게 시의 종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와 사가 송나라 시대 때 유명했던 것 같아요. 당나라 때는 시, 보통 당시, 송사, 이제 부가 악부인가? 그러니까 양식 조금씩 단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사가 짓기가 또 어렵대요. 사가 우리나라 당시에 이 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인가밖에 안 됐대요. 조선시대. 그만큼 어떤 형식이 엄격한 형식이 있었나 봐요. 정경과 사건 묘사 서술 암시하였으며 극적 긴장을 고조하였다. 만복사 적포기에서 원기가 된 여러 여인들이 각기 다른 시풍의 시로 자기 심리를 드러낸 것도 있고요. 용궁구연록에서는 어족들, 뭐 개나 거북이들이 서로 다른 운문을 이용해 독창적인 코러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김시섭은 현실 세계에서 좌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술 세계에서 보상받으라는 것인지 모른다. 한문문체의 최고 기법들이 동원한 이 소설을 현대어 번역물로 가볍게 읽고 마는 것은 조금 미안한 느낌이다. 미안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니까 미안해야 합니다. 이제 읽으면서 이거는 한시 위주로,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빤하잖아요. 근데 그 시가 왠지 한시를 자랑하려는 그렇죠. 한시 작품집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그죠.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런 생각 정말 들었었어요. 아, 대단.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다행이군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용궁구연록에 이제 시가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용왕의 명령으로 이제
그 용왕에 온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나온 개, 곽계사라는 개, 이름이 곽계사고 개가 손님 앞에서 해주는 보인데 그 한씨가 어떻게 나오냐? 자, 이거 제가 한씨는 아니고 앞에 한글만 읽겠습니다. 한씨는 참조를 읽어주세요. 발을 들어 옆으로 걸으면서 나와서 말하였다. 저는 바위 틈에 사는 선비요 모래 구멍에 사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8월에 바람이 맑으면 동해 바닷가에 가서 벼 까끌하기를 실어 나르고 9월 하늘에 구름이 흩어지면 남정성의 곁에서 빛을 머금기도 하였지요. 속은 누렇고 겉은 둥글며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창을 가졌지요. 늘 손발이 잘려서 소체에 들어갔으며 비록 정수리를 갈리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막과 풍리도 장사들 얼굴을 기쁘게 하였으며 곽삭한 꼴로 부인에게 웃음이 끼치게 하였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있는 그런 시들하고는 과거 시험이나 시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전 이거 읽으면서 혹시 수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걸 성화를 배경으로 했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수군가가 분명히 이 작품보다 뒤에 작품 만들어졌거든요. 판소리. 그렇다면 이 판소리 수군가도 이 작품이랑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에서도 수궁에서 토끼가 이제 간을 자다가 토끼를 데리고 오죠. 속여서. 그러니까 토끼를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장면도 거의 이거 많이 비슷해요. 와서. 자,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복사적 포기입니다. 작품 이제 가볍게 볼 텐데 소재는 저는 이제 현실 인물인 양생과 죽은 처녀의 사랑이다. 그래서 죽은 영혼과의 죽음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봤고요. 이야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복사란 절에서 양생과 처녀가 어떻게 만납니다. 봤더니 그리고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분 양생이 처녀를 정지해달라고 부처님하고 접혼놀이에서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처녀를 만나게 되고 무덤에서 두 사람과의 동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동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처녀가 그럽니다. 아버님이 내일 보련사에서 아버님이 올 테니까 아버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보련사에서 다시 처녀와 재회를 합니다. 그때 이 처녀가 어떤 죽은 혼백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이제 그 처녀가 자기는 이제 다시 저승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 이별의 얘기고요. 그 마지막 문구는 뭐냐면 양생은 이후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 지리산들과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처녀의 혼백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않고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 처녀가 결국 양생하고 사랑을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김시섭은 왜 이렇게 해피엔딩을 안 하고 안타깝게 헤어지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해피엔딩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작품 다 읽으셨죠? 어떻습니까? 읽으신 분 느낌. 해피엔딩을 하면 실제로 이거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러면 약간 꿈결 같은 이야기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시냐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이상 같은 거 그런 걸로 끝날 수 있죠.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은 실제 현실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귀신과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굳이 해피 에버 애프터 해서 같이 살아야만 해피엔딩인가 싶은 게 그 죽은 처녀는 되게 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그 이제 외부였나 이제? 이거는 이제 외구였죠. 외구한테 죽었죠. 외부한테 억울한 죽임을 당한 되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처녀인데 처녀가 이제 그 저승세계로 가지 못하고 부처는 떠돌고 있는
양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귀신이 어떤 이제 양생이라는 남자를 선택하여서 어쨌거나 그 이렇게 원혼으로 떠돌다가 저승으로 무사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남자로 이제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그런 일을 전해지는 거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조건 하에서 그런 이제 시대 사회적 조건 하에서 어쨌거나 다시 자기의 그런 이제 원혼을 좀 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렇죠. 괜찮은 거다. 아니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처녀가 그야말로 왜 우리가 저기 이를테면 뭐 고대 그리스에서도 되면 뭐 흙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시체를 방치하면은 그게 되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장사 지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죽은 처녀도 그야말로 누구도 이렇게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제대로 장사 지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귀신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한 거니까 네네네. 그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네네. 그 정도 그런 원혼이 좀 풀렸다. 그리고 이제 네네네. 어떤 그 당시 이렇게 젊은 여성이라는 처지라는 것은 어쨌거나 뭔가 이제 피해를 받기가 더 쉽고 네. 사회적 약자인 그런 셈인데 다시 태어날 때는 여자의 몸이 아닌 남자의 몸으로 난 태어났다니까 조금 더 편해진 상태라는 거죠. 네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김신습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멘션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신습이 그 당시에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연민과 공감을 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본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김신습은 자기가 천재였잖아요. 사람들이 천재라고 불렀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식을 했었을 것 같은데 부끄럽게도 김신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지금 알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일종의 초월한 자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지식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을 다 태운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 초월한다는 거. 초월한 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불교를 이렇게 탐닉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은 도교까지 나가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그 종교나 그 형식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가지고 이 사람은 궁극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그만큼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 시대의 가장 약자가 여자잖아요. 네네. 양반 여자가 아니고 그냥 이런 보통 네. 중인 그 밑에 그 노비 이런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그 왜곡된 그런 사회 시스템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여자들의 목숨이 거세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조차도 해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이 김신습이 가졌던 중요한 작가적인 네. 의도가 아니었을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보면 굳이 그는 다시는 변하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앞전에 네네네.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여 나는 당신 덕분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남자와 당신의 그 기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부디 업고 인내의 업고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불교적으로 문의 업보에서 벗어나서 너도 편안해져라라고 하는 것도 서로 그거는 편안해진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 좋은 말씀 딱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선생님 말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이후에도 이 양생은 여인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밥까지 모두 팔아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올리니 공장이 어려웠고요. 이게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지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비록 이성과 저승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당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부디 다시 깨끗한 어부를 닦아 함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배경이 남원이잖아요. 그래서 남원이가 하니까 판소리 춘향가, 그다음에 만복서덕 이 둘 다 만약에 설화를 배경으로 썼다면 설화를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춘향가도 아마 춘향전도 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판소리고. 그래서 이 만복서덕 춘향이 두 작품은 환상이나 몽상의 공간과 현실 공간이나 배경만 다를 뿐 유학적 이데올로기, 춘향이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런 반기를 들고 있는 여성의 독자적인 존재 가치가 부각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복서 덕보기 같은 경우 약간 좀 해석을 굳이 한다면 양생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어떤 자주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이거는 좀 약간 억지 춘향에서 해석일 수도 있고요. 만복서 덕보기가 이 스토리가 지금 문학작품으로 아니 문학작품 예술작품으로 많이 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창극으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그 생사를 초월하는 어떤 사랑 그런 이야기가 되게 시대를 초월해서 되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생 규장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론 메비우스 띠처럼 이었다 끊어지는 이생과 천의 사랑. 이었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결국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고 이별과 만남 반복 속에서의 어떤 진정한 사랑이다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생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났다가 남자의 아버지가 너 너무 공부하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남자가 자기 아들을 멀리 보내면서 헤어지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최씨 소녀가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왜 그러냐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시 결혼시키게 되고, 근데 가서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헤어졌다가 이제 결혼시키니까 다시 결합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홍건족이 난이 일어나가지고 도적에 의해서 이제 최씨 소녀가 죽게 되죠. 다시 헤어지고, 그 다음에 헤어진데 나중에 혼백이 된 최씨 소녀를 다시 만나게 돼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완전 저승이 갈 때가 돼서 이제 다시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만나가 조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쓴 것이다. 그녀 장사 지낸 마지막에 뭐라 썼냐면 그러니까 이생이 그녀를 장사 지낸 뒤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을 사모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제가 이게 뭐라 적었냐면 이생규장대의 주인공 여성은 이생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다. 이게 뭐냐면 이생이 남자가 자기들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몰래하는 사랑이 탄로날 것 약간 그런 것들이 걱정을 하니까 최씨 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본래 당신과 부부가 되어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하시나요?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라도 마음이 태어난데 당신은 장부의 의기를 가지고 어찌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 다음에 규중일이 누설되어 부모님이 저를 두시면 제가 혼자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전 이거 우와 걸크러시다. 저번에 내용 고려시대잖아요. 이거 하여튼 예. 홍건적이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당신은 안 나오고 여말선초라고만 봤어요. 저는 어차피. 여말선초. 왜냐면 홍건적이 여 말이죠. 홍건적이 있었을 때가. 고려시대라고 나는 그때는 여성들이 더 지적이었구나. 근데 사실 선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같은.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씨들이 살았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런 주자학이 이데올로기가 아주 깊숙이 공부에 들어갈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건 아마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거 중종인가 봐. 그래서 장자한테
장자가 제사 지면서 그런 걸 몰아주면서 그런 것들이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전이었구나.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치유부벽정기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는 이생규정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 치유부벽정기가 아니고 이생규정전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극 이걸 국립국악원의 정가로 만든 그 영원한 사람, 무용극. 그러니까 이 두 작품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극이나 그다음에 창극이나 연극이나 그런 것으로 되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이 치유부벽정입니다. 놀러 술 취해서 놀러 갔는데 어디 부벽정을 하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김시수 유교지만 종교를 아우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주인공 홍생이 취해서 이제 부벽정에 갔는데 거기서 기씨선녀와 중관대합니다. 기씨선녀는 누구냐? 기자조선의 후예다. 기자조선은 누구냐? 결국은 기자조선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뭐 실제와 상관없이 김시수가 생각하기에 기자조선은 그러니까 그냥 조선의 어떤 그러니까 그 기자조선과 이어지다가 위만조선의 위만에 의해서 이제 망한 거거든요. 조건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위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위만에서 망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선녀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기자가 중국에서는 기자를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어떤 절이나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 기씨 후손의 입을 빌어서 그때 찬탈을 한 어떤 위만조선을 비판하는 거니까 세조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품은 평양의 유래화하고 명승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등장을 나오고 이제 홍생 부병로에 가서 시를 짓고 시를 짓자 이제 기자조선의 후손인 선녀가 나타나서 홍생과 시를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씨 손녀가 하늘로 올라가고 홍생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세상을 하직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시신을 빈소에 모신 뒤 며칠 지나도록 이제 이건 남자죠. 남자가 죽은 뒤에 빈소에 모신 뒤 며칠 지나도록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을 만나서 육체를 버리고 신선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는 이제 김시습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 작품을 빌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홍생이 여인에게 성씨와 당신은 어디가 됐습니까? 성씨와 족보를 묻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은나라 임금의 후손이며 기씨의 딸입니다. 우리 선조이신 기자께서는 이 땅에 봉해지신 실로 예학과 정치제를 모두 탕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수가 어려워지고 제왕과 한라의 벽투와 저희 선친 준왕께서 필부의 소에 패배하여 마침내 종묘사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만이 이 틈을 타서 보위를 훔치는 조선의 왕하고 추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조가 쿠데타해서 이렇게 왕으로 바뀐 거와 똑같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남연부주의 네 번째 작품이고 남쪽에 있는 연부지, 즉 남쪽에 있는 지옥을 탐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부주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과 나눈 대화이다. 그 대화 속에서 보면 그 대화 속에서의 현실 허례식 또는 세조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담론은 이제 거기 질문을 이거는 작품이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연부주에 간 사람이 염라대왕한테 공자님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죠. 천당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공양이나 죄를 지내면 죄인도 그런 공양이나 죄를 지내는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시습이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는 유교와 불교 또 도교 사상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단테의 신곡이 생각나는데요. 남연부주지가 아까 말한 염라대왕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단테의 신곡도 되고 지옥편, 연옥편, 통곡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은 시기상으로는 신곡이 1320년이고 여기서는 지옥에 갈 때 어떤 꿈을 꾸다가 어떤 지옥행 마차를 타고 염라대왕한테 간 거고 신곡은
존경하던 단테가 존경하던 성인인 베르겔리우스와 같이 가게 됩니다. 지옥을 묘사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남현부주지에서는 지옥을 의리리한 높은 궁궐이 금으로 된 산 아래 있었는데 화염이 하늘까지 닿도록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길가를 둘러버린 사람들이 화염 속에서 넘치거린 구리와 녹아버린 샘물을 마치 진흙이나 밟듯이 하면서 걸어갔다. 근데 막 뜨거운 것들, 구리가 녹아버린 샘물 같은 걸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는 모습들. 신곡에서는 이제 지옥,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몸을 사정이고 마치 바람 없는 알프스에 눈이 내는 것처럼 거대한 불꽃들이 끊임없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불꽃은 비가 되어 그치줄 물고 때렸고 90돌 아래의 기름처럼 모래에 불이 확 옮겨붙어 고통이 배가 되었다. 이런 모습들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부주지를 방문한 사람이 염라대왕에게 물어봅니다. 망자 사람 죽으면 초상과 장례의 예는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절에 가서 제를 올리는 것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제란 정결하게 한다는 뜻인데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제를 올리는 것이요. 부출한 청정함을 칠하는 것이고 왕이란 존엄함을 이끄는 것이요. 어찌 청정한 신이 인간 세상의 공양을 받고 존엄하는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으며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의 형벌을 좌우할 수 있겠소. 이 또한 이치 영권에서 마땅히 헤어져야 할 일이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단테는 신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연옥, 이제 지옥 말고 연옥 작품에서 보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옥에 있는 기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연옥에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천국 일찍 갈 수 있다 라고 얘기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대로 요 김시습은 망자에 대해서 아무리 뭐 그런 죄를 올리고 해봤자 그건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 약간 좀 비교를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그 단테 신곡 있잖아요. 여기 가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그런 기도하죠. 연옥에 있는 사람. 저 모르겠어요. 11월 달에 하는 그런 게 위령회 같은 거. 네. 연옥을 인정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아니까 그 천당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 있는 그런 연옥 얘기하나요? 지금? 그냥 기도하는 거지 연옥과 상관없이. 예. 연부주 임금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홍세인가? 이 사람이 누구죠? 홍세인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다스리니까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른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어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덕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돼요. 하늘이 비록 거듭 말해주진 않아도 행사로 보이니 처음부터까지 상대의 명령을 정하는 것이요. 대체로 나라라는 것은 백성은 나라요.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요.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존하고자 한들 어떻게 가능하겠소? 라고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서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흥하고 망고되는데 이런 역사가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 용궁구연록인데 용궁에 가서 잔치를 간 녹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용궁을 탐험했던 점에 수금과 맥을 닫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송도의 박연폭포가 소개가 되고 주인공이 소개가 되고 한편 소개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 용왕의 초청으로 이 사람이 용왕의 초청으로 해서 용궁을 가게 됩니다. 워낙 글을 잘 쓰니까. 그래서 용왕의 상냥문에다 글 멋지게 써달라고 해서 거기 상냥문에 글 멋지게 쓰고 거기를 축하해줘서 용궁 연회가 걸쳐집니다. 이제 잘 대접받고 용궁으로 이제 용궁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됐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용궁 갔다 와서 많은 것들 보배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용궁의 보배를 간직하고 세상은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명산에 입산하였다.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작품 다시 이제 종합을 하면 이제 만복사 포기하고 이생규장 중에서는 이제 전란으로 죽어간 여성, 아까 말했죠. 만복사 포기는 외적, 그다음에 이상규장전은 홍건조. 전란으로 죽어간 여성에 대한 비운으로 죽어간 여성에 대한 여성을 추모하고 뭔가 원혼을 달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그 김시습의 그런 느낌 시선이 잘 보여준 작품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등 실화, 구유의 전등 실화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볼 수 있고, 시효부벽전기와 남현부주의는 이제 그 작품 쪽에서는 많이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세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당시 세태에 유행하던 허례의식, 이제 돌을 들어가면 죄를 지는 것을 이제 비판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 용궁명록은 용궁이라는 환상 세계에 있어서 어류들의 잔치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들이 그런 이제 문학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작품들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읽은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음에 알고 있었던 김시습과 김시습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새로 알게 된 김시습의 면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다섯 작품 중에서 문학 컨텐츠로서의 가장 가능성 높은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당신이 다섯 이야기 중에서 추천한다면 외국인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작품을 추천하시겠어요? 이상이었고요. 다음 작품은 2월 12일 날 아주 편안한 죽음이라고 해서 보바르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